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모형, 우리 지난번에 불완전 정보 모형에서 이야기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마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경직적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단기 총 공급 곡선이 SRAS 곡선이 우상향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고, 이어서 불완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그 얘기를 좀 더 우리가 부연해서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지금 불완전 정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불완전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가격이 절대 가격과 상대 가격을 혼동한 데서 오는 불완전 정보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절대 가격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주체가 생산자가 이 상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오인하는 거죠. misunderstanding. 그래서 이러한 착각 때문에 결국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공급량을 변화시킨다. 그러한 뜻에서 불완전하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의 이 불완전성이에요. 실제 물가에 대한 이 경제 주체들, 생산자들의 기대 물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완전성을 여기서 불완전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P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P, 기대 물가가 불변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P가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2P분의 P는, P가 상승했기 때문에 P분의 2P는 상승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2P분의 P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 자신들의 공급량이 증가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각 개별 기업의 이 관계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시장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전체 공급량 Y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Y는 Y와 SRAS 곡선이죠. 알파의 P-2P 했을 때 여기서 지금 P와 2P의 관계가, 자, 2P보다도 2P는 가만히 있는데 P가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Y가 Y바보다 더 커진다. 그래서 Y가 커진다. 공급량, 시장 전체의 공급량이 커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가 수준이 기대 물가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생산량도 자연률 수준을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의미에서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P와 Y의 관계가 결국 우상향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불완전 정보 모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그 설명 모형으로서 불완전 정보 모형을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루카스라는 사람이 이 합리적 기대주의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SRAS 곡선이 왜 우상향하느냐 얘기를 하면서 상대 가격과 절대 가격이 서로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자가 절대 가격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가격마저 상승한 것으로 착각해서 결국 자기 공급량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러한 식의 절대 가격과 상대 가격의 혼동, 그리고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의 이 혼동,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가계가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흡수하고
처리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불완전 정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 책정자는 경제 뉴스에 대해서 경제 뉴스에 천천히 반응합니다. 천천히. slow reaction. 천천히 반응한다.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결국 불완전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고 가격 책정자는 경제 뉴스에 대해서 천천히 반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해보면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다라고 했을 때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자, Y바하고 SRAS 곡선이 우상향한다라고 얘기했는데 SRAS 곡선은 PY는 Y바 플러스 알파의 P 마이너스 2P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P가 2P와 같은 경우 P가 2P와 같으면 Y가 Y바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P가 요 2P일 때는 결국 Y는 Y바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단기 총공 곡선이 만약에 P가 2P보다 크다. 요 2P보다 크다. 그럼 2P보다 큰 경우에는 P가 2P보다 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알파는 0보다 크니까 Y가 Y바보다 큰 경우에 그래서 Y가 Y바보다 큰 경우 이쪽이 됩니다. 그죠?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P가 2P보다 작은 경우 P가 2P보다 큰 경우에는 여기서 Y가 Y바보다 크다. P가 2P와 같은 경우에는 Y가 Y와 Y바와 같고 P가 2P보다 작은 경우에는 Y가 Y바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얘기를 합니다. P가 2P보다 작은 경우는 Y가 Y바보다 더 작은 경우에 그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SRAS 곡선, 단기 총공 곡선은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P가 2P의 즉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같기 때문에 이게 같다면 P 골 2P가 제로가 되고 Y가 Y바니까 Y가 Y바에 대해서 이게 장기 총공 곡선이 된다. 그래서 장기 총공 곡선은 수직의 모습을 갖는 공급 곡선이고 이에 반해서 단기 총공 곡선은 우상향한 모습의 곡선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상향하는 총공 곡선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경직적 가격 모형이나 지금 얘기한 불완전 정보 모형은 서로 함께 갈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이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이라는 점에서 양립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 모형의 의미는 생산량이 자연율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P가 2P와 괴리가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가 2P와 괴리가 된다는 얘기는 Y가 Y바에서 괴리가 된다. 여기서 지금 본다면 P가 2P에서 괴리가 되면 P가 Y가 Y에서 괴리가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지금 장기적인 화폐 중립성과 그리고 단기적 화폐 비중립성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단기적 화폐적 비중립성과 장기적 화폐 중립성 이 얘기를 우리가 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 단기적인 화폐 비중립성, 단기적인 화폐 비중립성. 그러니까 이 중립성이라는 말은 결국 화폐가 화폐의 중립성을 얘기할 때
화폐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통화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물가만 상승할 뿐이지 생산량은 그대로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립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비중립성이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생산량이 변화를 갖는다.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비중립성을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통화량이 예상치 않게 이제 팽창을 했다. 통화 팽창이 있었다. 그래서 총 수요가 예상치 않게 증가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자, P와 Y에 관해 관계에서 자, 총 수요 곡선이 있었고 총 공급 곡선이 SRAS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SR 그냥 여기서는 SR을 안 붙여도 되니까 AS 곡선. 자, 그러면 요 곡선에서 예상치 않았던 통화 팽창이 있게 됨에 따라서 만약에 총 수요 곡선, 자, 예상치 않은 통화 팽창이 있었다. 통화 팽창이 있게 되니까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AD 곡선에 오른쪽 시프트가 있게 돼요. AD 곡선에 오른쪽 시프트. AD 곡선이 오른쪽 시프트가 있게 되니까 AD 곡선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AD0에서 AD1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요 A점에서 사실은 여기가 Y바인데 Y바를 벗어난 Y1이 되니까 이제 오른쪽 시프트이기 됨에 따라서 균형점의 A점에서 B점으로의 이동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그 결과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Y1이 Y바보다 크다. 즉 Y가 실제 이 생산량이 Y바보다 자연률 수준의 생산량보다도 더 커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여기서 지금 본다면 Y가 Y바보다 더 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Y가 Y바보다 더 큰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상치 않은 통화 팽창에 따라서 생산량이 커졌어요. 생산량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화폐가 중립적이라는 얘기예요? 화폐가 비중립적이라는 얘기예요? 화폐가 비중립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통화량이 팽창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여기서 지금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단기적인 화폐의 비중립성이다. 화폐의 비중립성이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비중립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이제 시간이 점점 경과해요. 자, 맨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런 움직임은 왜 이렇게 되느냐? 실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 공급자든지 수요자든지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가 EP보다 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와 EP가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이 사람들이 제대로 물가에 대해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이제 예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상이 적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P가 된다는 얘기예요. EP. 그래서 여기서 지금 P2와 EP2라고 여기서 얘기할 때 여기는 P1이고 여기 EP1인데 여기서는 P0, EP0인데 여기서는 이제 P1으로 상승했고, 자, 그래서 총 예상이 이제 제대로 적중하게 되니까 따라서 EP가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EP가 원래 EP0에 있었는데 이제 이게 EP2로 상승하게 된다. EP가 상승하게 되니까, 자, EP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총 공급 곡선이 위쪽, AS의 위쪽 시프트가 있게 된다. 총 공급 곡선에
위쪽 시프트가 있게 되고 초음공 곡선의 위쪽 시프트는 결국 이 초음공 곡선의 왼쪽 시프트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본다면 여기서 지금 EP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요 EP가 상승하게 되니까 결국 Y는 줄어든다. Y가 줄어든다는 얘기, Y가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AS의 위쪽 시프트 또는 왼쪽 시프트, AS의 왼쪽 시프트가 있게 되고 AS의 왼쪽 시프트는 결국 이게 이런 식으로 AS1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예요? C점이 되는 거예요. C점. 그래서 AS의 위쪽 시프트에 따라서 균형점이 이제 B점에서 C로 이동하는 균형점이 있게 되고 이 Y1은 다시 이제 Y 바로 회귀된다는 거예요. 회복돼요. 그래서 결국 자 원래 여기서 예상치 않았던 통합 팽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다시 예상했던 그런 물가가 예상과 같게 이제 현실 물가와 그리고 기대 물가가 같게 된다면 AS의 왼쪽 시프트에 따라서 Y가 Y바로 다시 복귀한다, 회복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이것은 결국 여기서 지금 통합 팽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화폐가 중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장기적 화폐의 중립성이다, 장기적 화폐 중립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지금 균형점이 B점에서 C점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이것은 결국 장기적인 화폐의 중립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화폐의 비중립성이나 장기적인 화폐의 중립성은 같은 공간에서 결국 시간경과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함께 올 수 있는 완벽하게 양립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화폐의 비중립성과 장기적인 화폐의 중립성은 결국 완벽하게 양립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여기서 결국은 물가 수준에 대한 기대를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못하느냐 단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화폐의 비중립성이 생기지만 결국 시간 경과에 따라서 물가 수준에 대한 기대를 제대로 하게 된다면 화폐의 결국 장기적 중립성이 있게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단기적인 화폐 비중립성과 장기적인 화폐 비중립성가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실험 그리고 필립스 곡선 요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서로 상반관계에 있다, 상충관계에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필립스 곡선이라고 해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파이라고 얘기하고 실업을 우리가 unemployment니까 U라고 얘기된다면 이것의 서로의 상반관계 또는 상충관계, 상반관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실업률은 올라간다. 그것을 우리가 상반관계라고 해요. 영어로는 우리가 trade-off다. trade-off. 상반관계다. trade-off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 이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요 상반관계는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 당국이 총수요 확장 정책을 편다고 해보세요. 정책 당국의 확장 정책. 자, 총수요 확장 정책을 우리가 편다고 해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P와 Y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AD0고 그리고 AS 곡선인데 여기서 지금 총수용 확장을 통화량을 증가시켰다든가 정부의 재정 유출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총수요가 확장되니까 결국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총수요 확장 정책에 따라서 균형점이 AD의 오른쪽 시프트가 있게 되고 오른쪽 시프트가 있게 되니까 거시 균형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거시 균형점이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A에서 B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물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가는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생산량도 Y대로에서 Y1으로 상승한다. Y가 증가한다. P와 Y가 동시적으로 증가한다. 자, P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고 Y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고용량이 함께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서 실업률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파이와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파이와 U 간의 관계는 상충관계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반관계다. 그러니까 파이가 상승하면 U는 실업률은 감소한다. 거꾸로 파이가 하락하게 된다면 감소하게 된다면 U는 증가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필립스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필립스 자신이 사실은 이 파이와 U 간의 관계에서 파이와 U 간의 요건 인플레이션율이고 이건 실업률인데 여기서 지금 본다면 파이가 상승하니까 실업률은 감소하고 파이가 감소하면 실업률은 늘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필립스 자신이 이것을 이론적으로 밝혔다기보다도 최초에는 이것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자 영국의 경우에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여 년간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를 한번 여기 이 차원의 이 평면에다가 여기다 점을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파이가 뭐 2001년 1901년에는 여기였다. 그 다음에 또 찍어보니까 파이와 U는 이만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찍어보니까 결국 파이와 U 간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상반관계를 갖는 그런 관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후에 학자들이 이러한 파이와 U, 즉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상반관계는 결국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상반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충관계로 나타난다.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필립스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필립스 곡선에서 얘기하는 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상충관계는 단기 총공 곡선을 반영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본다면 이 SRAS 곡선인데 여기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AD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서 SRAS 곡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SRAS 곡선의 이 변화가 결국 파이와 U 간의 상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은 필립스 커브는 결국 SRAS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다.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총공급 곡선으로부터 단기 총공급 곡선이죠. 요 총공급 곡선으로부터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자 여기서 지금 이 필립스 곡선으로부터 단기 총공급 곡선으로부터 필립스 커브 앞으로 내가 이 필립스 곡선을 PC라고 쓰겠어요. PC 개인 컴퓨터 이 PC가 아니라 여기서는 필립스 곡선의 PC. 그래서 여기서 지금 SRAS로부터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SRAS 곡선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Y는 Y바 플러스 알파의 P-2P 이게 단기 총공급 곡선입니다. 그렇죠? SRAS 곡선. 그래서 단기 총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결정의 세 요소를 우리가 본다면 인플레이션의 세 요소를 본다면 세 가지가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의 결정 요소로서는 결국 첫 번째가 기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상하는가 그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파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로부터 얼만큼 벗어나 있느냐. 자연 실업률을 벗어난 실업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U-UN이다. 여기서 UN은 자연 실업률을 얘기하고 요 U는 실제 실업률. 그래서 요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로부터 얼만큼 벗어나느냐. 그 관계로부터 결국 요것이 요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급 충격이에요. 공급 충격은 우리가 업실론 이렇게 해서 업실론이에요. 또는 뭐 책에 따라서 여기서 읽기를 입실론이라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을 공급 충격이라고 해서 이 인플레이션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첫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자연 실업률을 벗어난 실업률, 세 번째는 요 공급 충격. 우리가 요 세 가지를 놓는데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놓는다면 파이는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 다음에 자연 실업률을 벗어난 실업률이니까 우리가 U-UN 하는데 이게 왜 마이너스냐면은 U가 이 자연 실업률보다 커지게 되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급 충격, 업셀런 해가지고 요 세 가지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필립스 곡선의 수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필립스 곡선의 수식. 필립스 곡선의 수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베타라는 의미는 뭐예요? 베타라는 것은 U가 자연 실업률 수준,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이 로부터 얼만큼 벗어나느냐, 그 벗어난 것이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U-UN 요것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경기적 실업이다라고 얘기해요. 경기적 실업.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U가 높아지니까 U가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적 실업이 요 인플레이션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이 베타의 값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경기적 실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실업률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요 SRAS 곡선으로부터 도출되는가, 그 도출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SRAS에서 어떻게 PC가 필립스 곡선이 도출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럼 SRAS 곡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Y는 Y바 플러스 알파의 P-EP, 이게 단기 총동 곡선이에요. SRAS 곡선이에요. 그러면 우선 지금 요 P-EP에서 자 이것을 우리가 P-EP에 대해서 풀어요. 그러면 이게 P-EP가 되고, 자 P-EP는 알파분의 1에 Y-Y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요 필립스 곡선에서 여기서 지금 P는 EP 플러스 알파분의 1에 Y-Y바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단계별로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우선 첫 번째로 1단계, 제1단계. 1단계에서 보면은 여기 1단계에서는 여기 요 식에서 여기다가 공급 충격 업실론을 더하라는, 업실론을 더함. 자, 업실론을 더하는 공급 충격을 여기다 이제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P는 EP 플러스 알파분의 1에 Y-Y가 플러스 업실론 공급 충격. 그래서 요 1단계는 요 업실론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2단계는 여기서 지금 요 이제 이건 물가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가 수준을 인플레이션율로 바꾼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율은 결국 뭐예요? 여기서 물가의 변화율, 상승률, 그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로부터 인플레이션율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2단계에서는 여기서 이제 물가 상승률로부터 인플레이션율로 바꾸기 위해서 전환을 위해서 양변에서 P-1을 전년도에 또는 전기의 물가를 P-1의 물가 변화율을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빼준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P-1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EP에 마이너스 P-1, 그 다음에 딴 건 그대로 써주면 되죠. 알파분의 1에 Y-Y가 플러스 업실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P-1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물가 수준으로 해서 이 전년도의 물가 수준을 빼면은 이게 결국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돼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우리는 이것을 파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파이는 그다음에 요 P-1은 결국 2파이가 기대 상승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되겠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분의 1에 그다음에 Y-Y가 그다음에 플러스 업실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세 번째 단계, 3단계. 요 그러면 알파분의 1 Y-Y바. 그러니까 이 3단계는 생산량을 실업률로 바꿔주는 거예요. 실업률. U-1을 전환시켜요. 생산량을 실업률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3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결국 생산량과 실업률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생산량을 실업률로 전환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오쿤의 법칙, 오쿤의 법칙을 우리가 사용해요. 오쿤의 법칙. 오쿤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요 생산량과 실업률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 생산량을 실업률로 전환하기 위한 이 법칙이 오쿤의 법칙인데, 오쿤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생산량과 실업률 간에는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음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관계가 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두 관계가 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음의 관계. 네거티브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알파분의 1과 y-y바와 u-un 간의 관계는 항상 자 이것이 증가하면 이거 감소, 이것이 증가하면 이거 감소, 이렇게 돼서 서로 이 변수 두 변수가 서로 상반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험의 법칙이 있다는 거, 오큰의 법칙이 무슨 어떤 이론적으로 밝혔다기보다도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밝혀진 그런 하나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실업률이 1% 상승할 때마다,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로부터 1%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이 y는 2.5% 감소한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부터 1% 상승하게 되면 요 y는 생산량은 자연열 순의 생산량으로부터 2.5% 감소한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지금 이 증명을 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오큰의 법칙은 결국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으면은 결국 생산량은 이 생산량이 자연 생산량보다도 높으면, 자연열 수준의 생산량보다 높으면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의 요 수준보다도 낮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알파분의 1 y-y바는 요 u-un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알파분의 1 y-y바는 마이너스 베타, 물론 여기서 베타는 0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요 알파분의 1 y-y바와 u-un 간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픈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 식을 갖다가 바꾸면 결국 파이는 2파이,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y-y바 대신에 요 식을 써주니까 마이너스 베타에 u-un이 되고 업실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써서 결국 총 공구 곡선으로부터 필립스 곡선이, 또 요게 필립스 곡선이니까 결국 단기 총 공구 곡선으로부터 필립스 곡선이 도출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요것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보자는 얘기예요. 요것의 의미. 미닝이 뭐냐? 이 필립스 곡선의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본다면, 여기서 우선 요 방정식은 이 고전적 이분법이 성립이 안 돼요. 불성립. 우리 지난번에 고전적 이분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숙제도 내준 적이 있죠. 이 고전적 이분법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전적 이분법은 이 실질 변수와 명목 변수 간에 서로 어떤 하나의 이 괴리가 있어서 명목 변수는 화폐 시장에서, 실질 변수는 실물 시장에서만 결정된 뿐이지, 실물 시장에서 실물 시장의 화폐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고전적 이분법인데,
요 필립스 곡선은 고전적 이분법을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에 항상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통화량 팽창이 결국 실제 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고전적 이분법이 성립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단기적으로는 고전적 이분법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얘기는 결국 이 통화량 팽창이나 총수요 확대 정책이 결국 생산량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갖는 의미이고, 두 번째, 자 여기서 지금 이 필립스 곡선이 어디서 도출됐어요? 이 필립스 곡선은 단기 초음공 곡선으로부터 도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디서 그냥 불쑥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이 SRAS 곡선으로부터 나온 필립스 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SRAS 곡선, 단기 초음공 곡선은 여기서 지금 뭐 간의 관계예요? P와 Y 간의 관계예요. P와 Y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지금 SRAS 곡선을 여기서 본다면 이 P와 Y 간의 관계, 예상치 않았던 인플레이션과 생산량 간의 관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우상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P와 Y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 요 필립스 곡선 PC는 결국 뭐 간의 관계냐? 파이와 U 간의 관계예요. 파이와 U 간의 관계. 물론 이것이 하나의 이 족보처럼 얽혀가지고 이 단기 초음공 곡선으로부터 필립스 곡선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로부터 이 PC가 여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강조점이 달라요. 강조점이. 여기서는 뭐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단기 초음공 곡선에서는 P와 Y 간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가와 생산량 간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파이와 요것의 변화율은 파이와 U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RAS는 생산량이 기대치 않은 물가 수준 변화와 연계가 되는 반면에 필립스 곡선은 실제로 실업이 기대치 않은 인플레이션율 변화와 연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생산량과 물가 수준을 우리가 검토할 때에는 뭐가 편리하다? 초음공 곡선이 편리하고, 반대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그 관계를 우리가 본다면 곡선 필립스 곡선이 편리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필립스 곡선과 단기 초음공 곡선은 하나의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필립스 곡선의 도출을 우리가 봤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적응적 기대의 개념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적응적 기대. Adaptive expectation. 적응적 기대. 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런데 요 적응적 기대라는 건 뭐냐면, 기대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경험한 것, 과거에 경험한 것 가지고서 거기에 기초해서 인플레이션의 기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이파이다 인플레이션의 기대치죠. 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전년도의 인플레이션율, 전년도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전년도의 인플레이션, 과거에 경험한 거.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인플레이션율이 5%였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요 연인플레이션율의 요 5%를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5%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올해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때 필립스 곡선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자, 파이는 여기서 지금 본 대로 2파이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베타의 U 마이너스 UN, 그 다음에 업실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시기 인플레이션은 요 시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율, 과거 인플레이션율, 과거 인플레이션, 과거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요 U 마이너스 UN이라는 것은 경기적 실험. 경기가 나빠지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결국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진다. 그래서 요 차이를 우리는 경기적 실업이다, cyclical unemployment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급 충격이다. 요건 공급 충격이죠. 그래서 요 인플레이션율이 요 적응적 기대 가설에 따르면 요 인플레이션율, 과거 인플레이션율, 그다음에 경기적 실업, 그다음에 공급 충격, 이것에 의존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여기서 자연 실업률, 요 자연 실업률 UN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가속화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율의 실업률이다.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그래서 요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요 앞글자만 따서 이것을 가속화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실업률이다. 가속화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실업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물가 안정 실업률이다. 물가 안정 실업률. 이라고 얘기하고, 요 앞 이니셜만 따서 나이로다 이렇게 나이로, 나이로 가속화되지 않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더 커지지도 더 적어지지도 않는 그런 유의 이 실업률을 여기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또 더 낮아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실업률을 우리가 여기서 이 나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지금 요 적응적 기대 요 식에서 여기 얘기하는 바 요 의미를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 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 현재 인플레이션이 과거 인플레이션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은 관성적이다. 계속해서 똑같이 인플레이션의 관성적인 인플레이션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여기 두 번째는 U가 UN이고, 그리고 공급 충격 업셀론이 제로다라고 한다면 결국 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실업률은 과거 실업률 수준과 같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 뭐냐면, 파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된다면 파이 마이너스 1은 결국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형성하게 되고, 이 기대에 대해서 결국 이것이 W와 P에 대해서, 임금과 물가에 대해서 영향을 좀 미친다. 그러니까 여기 파이 마이너스 1이 결국 이게 2파이가 되니까 이 2파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받게 해서 결국 W와 P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고 그 다음에 공급 충격이 제로면은 물가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 인플레이션율이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기대가 사람들이 책정한 임금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관성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관성이 생기는 이유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인플레이션의 관성, 지속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 인플레이션 관성은 총 수요 곡선과 AS 곡선의 상방 시프트를 초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관성이 생기면은 결국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만약에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자, 이것이 증가하게 되면 AD의 시프트를 초래한다. 또 요것들이 된다면 결국 AD의 시프트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관성화되어서 요 E파이가 상승한다는 얘기. E파이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AS의 상방 시프트를 가져온다. 왼쪽 시프트를 가져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관성화되면은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은 위쪽으로 시프트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실업률 간의 우선 첫 번째 원인,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의 원인 설명도 되지만 인플레이션의 종류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느냐? 인플레이션의 이 원인을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수요 측면에서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즉 수요 측면에서의 과다한 수요 증가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요 인플레이션의 요 식에서 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요 식, 필립스 곡선에서 여기서 지금 요 수요 견인을 가져오는 것은 경기적 실업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경기적 실업. 그러니까 파이는 2파이 마이너스 베타에 U 마이너스 UN 플러스 업실론 했을 때 여기서 U가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도 높아지게 된다면 결국 그로 인해서 파이는 낮아진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경기적 실업이 결국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 지출이나 또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 AD가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총수요가 증가하면은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즉 파이가 상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인플레이션의 수요 쪽 측면에서의 이 인플레이션 초래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요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얘기하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영어를 우리가 demand pull inflation이다. demand pull.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요 견인
pull이란 말은 뭐예요? 당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 요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원인은 이번에는 수요 쪽의 원인이 아니라 비용 쪽, 코스트 쪽에서의 원인을 갖고 요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 방법인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이것을 갖다가 cost push inflation이다. cost push inflation. 그러니까 push라는 말은 민다는 말이죠. push, 민다. 즉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비용이 상승해서 비용 쪽에서의 이 상승이, 비용의 상승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필립스 곡선에서는 여기서 업셀런 공급 충격, 이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마이너스의 공급 충격, 그러니까 비용을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공급 충격이 오게 되면은 결국 코스트를 상승시키게 되고, 코스트를 상승하게 되니까 결국 P가 상승한다, 파이가 상승한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비용 쪽에서의 결국 이 인상이, 비용 인상이 결국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 파이가 업슬론이 상승한다면 파이가 상승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리한 공급 충격이 결국 생산 비용을 상승시켜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우리가 1970년대, 1980년대에 보면은 유가 상승이 있었어요. 유가 상승. 오일 쇼크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 있었다. 자, 유가 상승이 있게 되니까 유가 상승 때문에 결국 양의 V값, 양의 업슬론 값, 양의 업슬론 값이 있었고, 양의 업슬론 값 때문에 결국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 이건 1970년, 1970s에 결국 유가 상승이 이 불리한 공급 충격을 갖고 와서 플러스의 이 업셀론을 갖고 오고, 또 공급 충격을 갖고 오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반대로 1980년대는 유가 하락을, 유가가 하락했어요. 1980년. 그러니까 이것은 음의 업셀론이에요. 음의 업셀론. 오히려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 이게 1980년대 일이에요. 그래서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이 공급 충격이 불리했냐 유리했냐에 따라서 결국 이 업슬론 값이 플러스가 됐냐 마이너스가 됐냐가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됐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것을 본다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P와 Y의 관계에서, 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P0에서 P5로 상승한다. 그래서 결국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자, AS 곡선에서, 자, AD 곡선에서 P와 Y의 관계에서 유가 상승이나 이런 어떤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상승하게 되니까, 비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AS 곡선이 AS1으로 쉬프트하고 결국 P가 P0에서 P1으로 상승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형태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적인 상충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적인 상충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적인 상충 관계를 본다면 정책 당국은 결국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배합을 단기적인 필립스 곡선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여기 파이와 그다음에 U 실업률, 파이 인플레이션율 해서 여기서 만약에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있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의 대한 기대치가 2파이 제로로 간다면 그때 이 2파이 제로에 따라서 우리가 필립스 곡선을 우리가 쓴다면 파이는 2파이의 마이너스 베타의 u 마이너스 un 플러스 압솔루트. 그럼 만약에 이게 un이라고 한다면 자연 실업률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때 요 자연 실업률 u가 un이니까 요게 제로가 되고 여기는 파이는 2파이 플러스 업슬론이 2파이 플러스 업슬론. 그래서 2파이 제로, 그러니까 2파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2파이 제로니까 2파이 제로 업슬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높아졌다, 2파이 원으로 높아졌다, 그러면 자, 이게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BC1 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2파이 원이 된다면 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2파이 원이 됨에 따라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파이 원 플러스 업슬론이 됩니다. 그러면 정책 당국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가 실업률을 몇 퍼센트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을 몇 퍼센트로 하느냐에 따라 만약에 여기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요때 요 선택은 결국 여기에 대응하는 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정책을 가지고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요 필립스 곡선이 우측으로 계속해서 위로 상방 쉬프트해 가지고 결국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우리가 필립스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지금 보듯이 자 만약에 파이고 U다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다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다 2파이가 PC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다 라고 한다면 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니까 요때 단기 필립스 곡선이 여기에 자 그리고 요때 요 실업률을 우리가 5%라고 얘기했는데 이 5%는 다름 아닌 UN 자연인 실업률 수준입니다. 정책 당국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정책 당국이 요 5%의 실업률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실업률 수준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 실업률 수준을 낮춰야 되겠다. 5%에 만족 안 하고 예를 들어서 3%다. 3%다. 응? 그게 3%다. 자기네가 원하는 실업률 수준이 3%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동화량을 확대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자, 거기에 따라서 통화량을 늘리고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니까 자연히 인플레이션율이 0%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거보다 더 높아진 예를 들어서 4%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 인플레이션율이 4% 실제로 4%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현실적으로 4%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경제 주체들이 생산자든지 아니면 가게든지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요.
앞으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2파이 1에서 2파이 1으로 이게 높아짐에 따라서 필립스 곡선이 위쪽으로 쉬프트한다 그랬죠? 자, 위쪽으로 쉬프트한다는 얘기. 따라서 이 필립스 곡선이 PC0에서 PC1으로 여기서 지금 PC1으로 그래서 요즘을 통과하는 그런 새로운 또 필립스 곡선이 생긴다는 얘기. 그래서 PC1에서 이때는 2파이가 4%가 되실 때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한 그런 기대를 했을 때 결국 거기에 대응하는 요 필립스 곡선은 이런 모습이 된다. 자, 그런데 정책 당국이 계속해서 요 5%에 그러면 또 다시 요 4% 수준에서의 이 실업률은 5%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한다. 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또다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써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실업률은 3%로 달성했지만 이때의 인플레이션율은 8%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각절이 되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만든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정도의 수치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8%가 되었어요. 그러면 8%가 되니까 또 이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거죠. 그래서 요 현실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 새로운 필립스 곡선은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 PC2가 되어서 2파이가 8%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요 PC0, PC1, PC2는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치가 변하게 됨에 따른 그런 각각의 필립스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실업률을 낮출 수 있지만 그대로 또 다시 내버려두면은 사람들의 이 기대치가 경제 주체들의 기대치가 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요 필립스 곡선은 계속해서 위쪽으로 쉬프트하게 되고 결국 이것을 그대로 장기적으로 놓아두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반대로 이러한 필립스 곡선이 생겨서 장기 필립스 곡선은 LRPC는 이건 단기 필립스 곡선 SRPC이고 여기는 LRPC가 되는데 장기 필립스 곡선은 이렇게 수직의 모습을 갖는 장기 필립스 곡선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지금 정책 당국이 인플레이션율을 기대 이상으로 영구하게, 즉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 수준 이하로 지속적으로 계속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기대는 정책 당국이 선택한 인플레이션율에 적응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롱런 필립스 커브가 장기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수직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통화량 증가가 물가만 상승을 시킬 뿐이지 결국 생산량을 변화시키지 않는 5%에서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러한 상태에서 고전적 이분법이 적용되는 얘기. 장기적으로는 고전적 이분법이 적용되고 고전적 이분법도 적용되고 고전적 이분법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실업률 수준은 자연 실업률 수준이 되고 이때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상충 관계는 계속 존재하지 않게 된다. 왜?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의 모습입니다. 우하향일 때는 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이 상충 관계가 성립되어서 결국은 고전적 이분법이 성립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수직의 모습이 된다면 고전적 이분법이 성립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율과 희생률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자, 우리가 용어 가운데서 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하고 디플레이션이라는 말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요때 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의 억제예요.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거, 그것을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이에 반해서 디플레이션율은 물가 자체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에 반해서 인플레이션율은 물가가 그 자체로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율 억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실업률 수준이 자연 실업률 수준이에요.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율을 보니까 파이가 6%다라고 해보면 그러면 이 파이가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한 정책 당국이 만약에 2%로 인하시키려는 정책을 썼다. 2%로 인하시키는 정책. 인하시키는 정책을 쓴다고 해보자면 이럴 때 실업률과 생산량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요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니까 인플레이션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결국 실업률을 높이고 그리고 생산량은 낮아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서 실업률은 증가하고 생산량은 낮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는 이때 이것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요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른 희생이다. 그래서 요 인플레이션율, 실업률을 인플레이션율을 파이를 1% 낮추는데 Y가 몇 퍼센트 감소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생률이다. sacrifice ratio다라고 해요. sacrifice ratio. 희생률. 희생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를 낮추는데 생산량은 몇 퍼센트가 낮춰지느냐? 이걸 실질적으로 보니까 측정해 보니까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추는데 결국 포기해야 하는 GDP 이 상승률, GDP 이 변화율이 희생률이 되는데 요 희생률은 이게 1% 하는데 5%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를 2%로 낮춘다. 그러면 4% 포인트를 낮춰야 되니까 4% 포인트를 낮추면은 그럼 여기서는 몇 퍼센트예요? 20%를 결국 이 파이를 4%로 낮추기 위해서 20%의 GDP 감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추기 위해서 경기적 실업 이 GDP 희생은 20% 희생하는데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선택이 있어요. 다양한 선택,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즉 디스인플레이션을 시키는데 다른 다양한 선택이 있는데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세 가지 선택을 우리가 잠깐 본다면 우선 첫 번째로 신속한 디스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신속한 디스인플레이션. 이 신속한 디스인플레이션은 2년 동안 여기 지금 4% 포인트를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GDP는 20%가 감소되어 있는데 요 신속한 디스인플레이션율은 2년 동안 각각
생산량은 10%는 각각 10%씩 GDP 감소시키는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희생은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4년 동안 각각 5%씩 GDP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완만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점진적인 프로그레시브한 디스인플레이션은, 이거는 우리가 10년 동안 매 2%씩 매년 2%씩 GDP를 감소시키는 그런 정책이 바로 더 점진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기대 우리가 보겠는데, 합리적인 기대는 우리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